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 의대 증원 정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네,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의협의 입장에선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 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디에도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직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때 거기에서 그 결론이 뭐예요?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우선 차근차근 예. 그 네.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학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에 의학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공공의대 그걸 이제 하면서 4대학 저희가 그런 저지탄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한 게 구사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9월 4일 날 뭘 합의했군요. 예. 그래서 이게 정부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그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이행 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그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 서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그런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이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그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 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은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 특위에도 의협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참여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정부 이번에 그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거기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막 모였겠죠. 근데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이게 지금 최근 이슈셨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 저희가 이렇게 결집 과정의 문제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이게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뭐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그리고 또 필수 의료가 지금 사멸되는 거 거의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의사 숫자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지금 말고 30년이나 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홍윤철 교수님, 그다음에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신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해 충돌 관계라 그래서 정부가 수급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 의협 쪽에서 뭐 그런 연구를 또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늘 부족하지가 않다라는 연구.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가장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터가. 그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뭐 엑스레이 찍었으면 이제는 그게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 생산성은 뭐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에 틀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의정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라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네.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그렇죠. 그죠?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그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의견서를. 원래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같이 탄원서를 법원에 내주셨습니다. 냈다 이 말씀이시죠. 이 논문이 2,000명에 근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 5년 동안 10,000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000명 아니냐. 이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뭐 저는 생산성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뭐만 비교하냐면 OECD 다른 국가들의 이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병원을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적지 않습니다. 절대 적지 않고요. OECD 거기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해서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 의사 한 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많이 통제하고 약간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말이에요. 네, 예. 만일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예를 들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의대 정원은 스톱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되면. 원점 재검토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지금 저희가 분만이나 이런 뭐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수가가 원가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뭐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너무나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아기 낳는 거나 뭐 환자분들이 그 치료받는 저희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환자를 많이 N수로 많이 봐서 이렇게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예. 측면에서 예. 고려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예. 골고루 이걸 좀 그 전공을 골고루 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예. 숫자만 늘리면 안 된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그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그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맞아요. 안 계셔서 그 여쭤보려고 예, 했어요. 그래서 많은데.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예.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이렇게 커다란 2,000병 이상, 2,000 그렇죠. 병상 이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이 한 명이라는 거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국내에 수술의 수가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차를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일본은 시술을 하는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그다음에 뭐 저희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24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예, 이거만큼을 어떻게 보면 교수 한 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그만큼 일하시는 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를 정당한 받는 대가를 건데 받지 못한다는 아니요, 말씀이시죠?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을 많이 해야지만 현상 세대를 유지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이렇게 인력을 돌려야지만 이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이렇게 뭐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그렇게 많이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사실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예. 그럼 적자가 뭐 5억, 하루에 5억이 난다, 예.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으신데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네. 물론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사실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답답하시죠. 그리고 물론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 체계 그래서 그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예.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예. 말이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그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이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 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등교육법에.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교수님도 없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예. 봤는데 네.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뭐 5명이가 얼마 안 되는 거고 예, 기억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왜 지금 당장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근데 환자들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이 치료를 그쵸. 받지 못할까 봐 예. 두려움에 떠는 거는 사실 지금 이게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님이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시 원점 재논의해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정상화 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불편하시니까 다시 환자분들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근데 예. 2020년에 그때 이제 파업하셨을 때 예. 그때는 400명 정부에서 예, 제안을 맞습니다. 했었죠. 예, 예. 그때 안 받았던 그때는 내용은 공공의대라는 그것이 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겹쳐 있어서.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사실은 공공의대는 그것을 뽑는 선발 과정에서 조금 이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시설 확충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게 네, 맞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예의가 안 제가 왜 나오더라고요. 여쭤봤었냐면 네.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여론을 보면은 네.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네. 2,000명 이렇게 감당 못할 수준 더 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 좀 괘씸죄인가요, 짚어보고 그거는?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네. 근데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령화가 되면 그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그렇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는 숫자가 1,700명입니다. 10년 동안 예. 1,700명. 예. 그만큼 그렇게 꾸준하게 하고 그 과정을 모두 다 아주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 사고가 안 나고.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의협에서는 예. 판결이 나온 이후에 원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마련됐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판단하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거 어제 핫이슈여서 막 찾아봤습니다. 이 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속해 있는 병원이 뭐 몇 개의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뭐 평택에도 있고 이런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임의 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1,000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뭐 5,000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000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좀 그렇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끝이 좀 빨리 나야겠죠. 이 불안함이 계속 지속이 되고 불안함에 익숙해진다는 거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